안녕하세요. 저는 홍세화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준비한 한국 사회와 난민인권 2021년 프로그램의 6강으로 제가 난민과 한국의 GDP 인종주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장발장 은행장, 은행장 그러면 돈이 많은데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장발장은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갈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벌금을 무담보 무이자 신용 조회 없이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난민인권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를 했고, 회원이면서, 그리고 고문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저 자신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주노동자 또 난민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제가 제 나름대로 문제가 의식으로 갖고 있는 개념인데요. GDP 인종주의와 한국에 와 있는 난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난민 그러면 어떤 권리, 어떤 여는 이제 난민 그러면 무슨 어떤 동정의 대상 이런 의미가 강한데 어쨌든 세계인권 선언에 의하면 권리 주체라는 것을 우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권리의 주체로서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서 살 수 있었고 두 아이와 함께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계인권선언 제14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가 분명히 여기 써 있듯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부터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 정서적, 감성적 경험이랄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음, 이방인의 정서, 특히 이제 난민으로 온 분들은 어떤 감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네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따뜻하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점점 밝아지지만 따스함은 점차 사라진다. 거의 모든 불빛의 주인이 있다. 불빛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에게 그 불빛은 가까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문은 굳게 닫힌다. 갈 곳 없어 두리번거리던 이방인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조승달만 애잔하다. 예, 예, 제가 이제 저 자신이 앞서도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민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파리의 이 불빛이 참 밝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가까이 가도 어디든 다 문은 닫혀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도 서울의 불빛이든 어느 도시의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멀리서 보면 가까이 가면 아무데도 들어갈 곳이 없는 이런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동물, 난민은 그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과
끊어진, 우리가 흔히 끈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의 그 거의 이 모든 끈이 떨어진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이 난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그 끈이 떨어진 사람이 새롭게 사회에 이제 말하자면 입양된다고 할까? 그걸 이제 요청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서 제가 권리의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1951년에 협약이 처음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도 1992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도 이 난민협약 체결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난민들은 이 조항에 맞으면 권리를 누리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1조 난민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유 이 소연이 있죠. 어떤 이유인가, 어떤 차이인가. 그게 이제 바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입니다. 제 경우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그런 문제로 그 프랑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역시 한국도 1995년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3조에 금지 조항으로 되어 있죠. 즉 고문을 당할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에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하는 행위. 그러니까 고문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그 말하자면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문 방지 협약. 그래서 이 난민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에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난민협약의 5가지 사유와 아주 구체적으로 고문 방지라는 것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난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끔 되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근데 이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정부 측이나 이런 난민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전쟁 난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기후 난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국제협약상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난민을 제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난민협약 좀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각 나라별로 이 난민 인정률의 엄청난 차이가
이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문제도 아마 가장 중요하게 그 이유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즉 지금 국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난민의 처한 현실과 국제법상의 난민 협약 그 사이에 이 맞물려 있지 못하다, 즉 비대칭적이다 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이제 그것이 국제법적으로도 이것이 잘 채워져야 되는 이런 시급한 문제도 있거니와 한 나라에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용인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은 제 경우와 함께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을 얻게 됐다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전 한국에 와서 좀 뭐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시작한 것이 난민 심사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의 외무부 산하에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실이라는 곳입니다. OFRA라고 하는데 OFPRIA, 그러니까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오피스 처음에 이제 보호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프랑스 외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난민 협약상 5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종이 다르다, 또는 국적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난처를 요청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는 그 나라의 정황을 잘 알 수 있는 외무부가 1차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프랑스가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법무부일까?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일 텐데요. 제가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프랑스처럼 외무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내무부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하는 데는 일본 정도 이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쟁이 쉽게 얘기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일본이 이제 그런 법무부가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출입국을 관리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난민 신청자가 난민 자격이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를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1차적인 것은 외무부에서 그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결국 외무부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일 터인데, 왜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하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가 주 목표인 난민 자격을 주냐 안 주냐는 2차적인,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외교부 오면 그래도 외국어, 그 당해 국가의 언어에 그래도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선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 심사를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외무부 산하에서 받을 때 영어로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뭐 그 당시 그래도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심사관도 영어가 그렇게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지 않는 사람끼리 잘 통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런 뭐 아주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거짓말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소통이 잘 된 편인데 한국에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언어 소통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양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법무부 직원과 통역이 막 거짓말하고 이래서 이제 그 제소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 출입국 관리 통제가 주 목표인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통계상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의 그 난민 인정 비율을 보면 캐나다 같은 나라가 약 40%, 유럽연합이 33%인 그리고 전 세계가 24%일 때 한국은 1.51%, 거기에 인도적 체류 허가 정도 2% 정도 해주고 있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일본과 최하위 다툼을 할 정도로 정말 인색하고 각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 GDP 인종주의가 그대로 정부 정책에 관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이런 점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오는 한국까지 오게 되는 난민, 앞서 지금 캐나다가 꽤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난민이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참 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또 닿기가 어려운 나라죠. 닿기가 어려운 나라인 만큼 그만큼 난민 수용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가 높은 건데 유럽 연합이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한 번 더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4년 전의 일이었죠. 아마 많은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사진을 봤을 겁니다. 알란 쿠르디, 이 3살 먹은 시리아의 어린이였죠. 터키 해변에 정말 익사에 꼬꾸라져서 죽은 그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측은지심이 일어나셨나요? 인간으로서. 자, 그렇다면 그 알란 쿠르디의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가 만약 제주도에 온다면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위정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바로 캐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민 인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캐나다의 트루도 정부의 존 맥컬럼移民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세계의 난민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터에 다른 나라들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문을 열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난민을 위한 주택과 언어 교육 그리고 일자리다. 실제로 그들은 알란 쿠르디의 그 상황이 있은 뒤에 그 2010은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 69%가 입국할
한지 석 달 만에 주택까지 제공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유럽연합은 중동과 아프리카 주신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12년간 그 독일의 총리로 있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입니다. 독일 인구가 얼마냐? 8,300만 명입니다. 근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리아 난민을 얼마를 받아내요?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 대비로 치면 지금 우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60만 정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비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 왔다고 정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난리굿을 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세계화 그 어떤 세계 시민성이랄까 이런 것이 참 취약한 사회라 하더라도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런 크루디 그 많은 분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본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 난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런 캐나다나 또는 뭐 메르켈 독일 총리나 그 위정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어땠던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고 싶죠. 2018년 봄에 3년 좀 반 정도 지났죠.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예멘이 이제 전쟁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당시에 71만 명이 넘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 대한 무사정 입국과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정을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7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일처럼 8,300만 인구에 100만 명의 인구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다. 이런 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이제 막 청원하고 그랬을 때 마치 그 사람들이 그 예멘 난민들을 무슨 테러리스트냐, 아니면 무슨 왜 남자들 중심이냐 이래가지고 무슨 성폭력 범죄 집단 인양 막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혐오 분위기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일부는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대다수가 난민 자격은 얻지 못했고 거의 다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무슨 큰 잘못 저질렀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얼마나 그 잘못된 그런 선입관 이런 것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와서는 좀 어떤 성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디안 수우족, 아메리카 인디안의 수우족이 있는데 이들은 꼭 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목화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그들의 이제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리에서 서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즉 역지사지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타자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말인데요.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나라는 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이란 제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은 어떤 삶이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이다, 총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타자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레비나스는 그래서 타자와 존중하고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나라는 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과 윤리적 관계를 맺고 존중하고 이런 것은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앞서 이제 난민 심사를 법무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좀 높은 저기를 캐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평균 정도의 난민 인정률을 보여줘도 좋겠는데 굉장히 타자에 대한 배타성,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게 되는 GDP 인종주의에 휩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는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얀마 출신의 SC 의 경우는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수민족 출신인데 참 왜 안 해주는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 출신의 TC 이분은 모로코가 무슬림 나라이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인데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가 그 모로코의 법에 의해서 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 린치를 당해왔던 그런 경우인데 아직도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집트 출신의 MC는 이번 여성인데 정치적 행위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캐나다는 물론이고 그런 경우라면 응당 받아들여져야 될 일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들이 보내고 있는 그런 예를 한번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예멘 분들이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만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 자격과 인도적 체류 허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난민 자격은 되도록 주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욕은 좀 덜 먹고 싶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인도적 체류라는 이러한 어떤 방패막이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체류가 아니고 꼭 그래야 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걸 난민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적 체류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GDP 인종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세계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세계화되면 세계화는 그냥 자본만 세계화되면 되는가? 기업만 뭐 상품만 오고 가고 무역만 하고 경제만 세계화되면 되는가? 세계화되는 만큼 세계의 시민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성평등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것, 남성 중심주의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소수자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소수자 문제까지 적어도 세계 시민성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인종주의적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남성 중심주의, 이 소위 말하는 마치점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세계화의 세계 시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봅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럽이나 뭐 꼭 그 사회가 뭐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캐나다나 이런 사회에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문제에서 어떤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인종주의적 편견, 사실 세상은 스스로 인종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온통 인종주의적 언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흐름에 편승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평등 문제인데요. 이건 뭐 많은 최근에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만은 20세기 초까지 백인 남성들이 보는 여성관, 그 다음에 흑인관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백인 남성들이 어떻게 여성을 말했느냐, 또 흑인은 어떻게 말했느냐. 흑인은 인간과 동물의 중간자, 그리고 여성은 인간과 자연의 중간자. 여기서 인간은 백인 남자를 뜻하겠죠. 그만큼 그런 우월의식이 바탕이 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이제 19세기 노예 해방의 세기, 20세기가 여성 참정권의 세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도적으로는 그런 그 관문을 넘어섰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제 겨우 성소수자들이 해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먼저 2001년에 21세기 들어서죠. 2001년에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권이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4년, 5년 전인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까지 그 동성 결혼권, 그 다음 미국도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동성 결혼권을 확 획득하게 됐죠. 참, 난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소수자 얘기를 하자면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소수자 또 아니면 좀 뭐랄까요 다른 사람, 다른 소수자라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참 흥미로운데
흔히 이제 언어학에서 그런 말 하죠. 사유가 곧 말이고 말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른손은 오른손, 왼손 이렇게 부릅니다. 오른손 어떤 말에서 왔을까요? 바로 옳다에서 왔죠. 또는 바른 손이라고 그럽니다. 바르다. 그럼 왼손은 틀린 손인가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로 한번 옮겨보시죠. right hand, right, 옳다, 또 권리.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main droite, 오른손, 바른 손. 그럼 왼손은 틀린 손이냐? 자,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바로 다수의 폭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른손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것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잡이가 약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0명에서 1명 내지 11명, 9명에서 1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소수이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면 성소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구나 국가주의는 무엇보다도 국민 수를 늘리고 부국 강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역대 그 정치 권력의 목표인데 전혀 거기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소수자들,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부단히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그래왔던 것이 바로 성소수자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런 분들이 이제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인간으로서 인권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이게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난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정말 시급히 한국에서도 자리 잡게끔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세계화에 걸맞는 세계 시민이 되는 인종적 편견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여성에 대한 혐오 이런 여성을 남성 중심주의 소위 마치즘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교양 있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계와 한국 사회 이렇게 볼 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 참 말 많이 합니다. 신문에서도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는 왜 경제, 무역, 자본에만 해당되나? 왜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난민 관련 세계 시민적 의식이 빈곤한 것은 저는 두 가지, 결국 다 인문학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에 대한 몰이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 없음. 두 번째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신주의와 결합된 이 배타주의, 이것이 바로 GDP 인종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이 주제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죠. 자,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나요?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였나요? 난민들에 의한 망명정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중국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1919년에 시작을 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조금만 역지사지해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에게도 우리의 그 선대들이 그것이 상해였던 이르크츠든 또는 하와이든 이런 데서 그 활동하면서 또 만주 벌판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우리 선대들을 생각한다면 그 선대들이 다 난민들이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도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지 100주년이 되는 때에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어떤 말을 했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꽃 피웠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꽃 피웠다 그러는데 그 임시정부는 난민들에 의한 정부였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난민 중에는 그 나라 이룬 서름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뭐 비아프라라든지 또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그런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땅을 빼앗긴 이런 나라 이런 서름을 갖고 있는 난민들이 바로 우리의 선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는 전부 난민의 후손들입니다. 난민이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한국 전쟁이 전쟁 난민, 한국 전쟁에 의해서 난민들이 생겨났고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피난민이죠. 피난민이 난민이고 난민이 피난민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가령 뭐 제가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난민의 자식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와 본다면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저는 인문학 공부, 특히 역사 공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한편으로 단일 민족의 신화가 있습니다. 단일 민족 그런 말 많이 듣죠. 뭐 심지어는 뭐 택배 저기도 뭐 배달에 뭐 그런 것도 있더군요만은 그 단일 민족 신화가 있는데 한반도를 한번 보십시오. 반도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것은 제가 이희근 결의문화유산연구원 전문위원회 고대 한반도로 온 사람들에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인데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함으로써 다양한 인족이 끊임없이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은 다 단일 민족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실은 바로 신화라는 겁니다. 한반도의 주민은 단일 민족인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이제 돌이켜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단일 민족의 신화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순수 혈통주의가 있죠. 이것은 바로 태종실록의 한 부분을 또한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조에서 보고하기를, 호조면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게 호조입니다. 내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올적합, 올량합 이 둘은 여진의 부족입니다. 여진족이죠. 외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입니다. 회회, 아랍계 무슬림이야. 등의 사람으로서 토지를 받고 거실을 소유한 자의 월급을 없애서 비용을 줄이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조선 초기에 여진족과 일본 사람과 아랍계 무슬림도 일종의 말하자면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그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이미 녹봉을 받으니까 토지도 받고 이미 거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봉급까지 주냐? 나라 국간이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말을 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순수 혈통주의라든지 배달민족주의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어떤 그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이런 것이 나오면서 어떤 신화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개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고려 시대의 병난도 개성, 병난도는 거기에 정말 많은 무역이 이 배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이 무슬림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 역사적 기록도 있거든요. 고려 시대도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이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GDP 인종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인문학적 역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공부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저는 이게 압축 성장의 어떤 왜곡된 파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물신주의입니다. 페티시즘, 물신주의, 지나칠 정도로 돈에 치우친,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된 이 상황. 제가 20여 년 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그 전광판에 있었습니다. 전광판, 그 귀국한 날인데 엄청나게 크게 부자 되세요가 써 있어서 저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부자 되세요 앞에 뭐를 제가 못 봤구나. 그러니까 예컨대 마음에 이런 거를 그걸 못 봤구나 싶어서 많이 계속 봤어요. 근데 또 부자 되세요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 전의 정서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 20년 사이에 조금씩 변한 거죠. 한국 사회가 물신주의에 물들어가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IMF 외환위기도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혔을 거고, 그렇지만 너무 심각해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건 야만이죠. 야만. 우리가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 주거 조건이 아주 열악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야만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사는 사람만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야만인지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이 물신주의가 어떻게 인간성을 훼손하고 마모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신주의하고 배타성하고 특히 이제 강자에 대한
그런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자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약자는 이제 쉽게 밟게 되는 이런 정말 그런 것이 결합돼서 나타난 게 바로 GDP 인종주의다. 그래서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 주로 백인 나라죠. 받는 것 없이 올려다보고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 없이 깔보는, 그리고 그 각도는 정확하게 반사각이에요. 올려다보는 거에 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죠. 그래야 이제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글로벌 패밀리입니다. 글로벌 패밀리. 근데 기타는 동남아시아 그 배우자를, 출신 배우자를 거나 이러면 다문화라고 부르죠. 다문화란 말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 백인하고 결합하면 또 그건 왜 글로벌 패밀리고 이렇게 말하는지 참 재미있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한국 사회 구성원 중에 미국하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나 이번에 미국 들어가. 그래. 미국에 들어가? 제가 프랑스에 가면서 나 이번에 프랑스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유럽 들어가. 이런 말 하나요? 근데 나 이번에 미국 들어가. 미국이 제 나라인 거야. 참 묘한 그런 차이가, 독특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네, 그런 말 자체에서도 아무튼 그것도 좀 사회학적으로 좀 따져볼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들어간다. 미국 들어간다. 지 나라인 거죠.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신주의에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소유가 존재를 규정한다. 그렇잖아요. 소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에릭 프롬의 이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소유에 휘둘리지 말고 존재를 가꾸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 그러면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사람들 그냥 깔봐도 되고 이런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이 실상 인문학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경쟁 비교만 한 이런 것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우리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인데, 비교에는 제가 나름대로 붙인 건데 성숙 비교와 경쟁 비교가 있습니다. 경쟁 비교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고, 너는 2등급이냐? 나는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고, 너는 예를 들면 너는 마티즈 타냐? 나는 벤츠 탄다. 이게 다 비교하는 것이죠. 너는 강북에 20평이냐? 나는 강남에 50평이다. 이게 다 비교하는 이런 것인데, 그거에 비해서 성숙 비교는 나는 어제보다 오늘 성숙했나를 비교하는. 근데 우리 학교는 정말 경쟁 비교의 도가니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남이 기준이 돼버린 이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찰 이성이 성숙되지 않고 경쟁 비교에 익숙해지고 그런 사람은 남이 나보다 좀 못 살고 그러면 그걸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이런 데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혐오하게끔까지도 되고.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위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해 하려는 그게 이제 자기 성숙에 모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런 타성에 적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은 나의 성숙 비교를 하는 사람은 그 관심이 없는 바로 소유물과 자기가 소속한 집단 나 한국 남자야 뭐 이런 한국인이야 3만 불에 뭐 이런 식의 이걸로 이제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사람일수록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온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를 깔보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성숙 비교를 통해 즉 나는 어제보다 더 성숙했나 내가 맺는 인간관계는 오늘보다 내일 성숙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 소유물이나 소속 집단에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 비교에 익숙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GDP 인종주의 이 문제도 실은 우리가 인문학적인 공부가 역사 공부와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공부, 교양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한국은 이제 인권 후진성이네. 제가 좀 후진적이다. 그리고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이제 두 계층을 보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흔히 재소자의 인권, 그건 이제 재소자의 인권이 이제 인권 사각지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죗값을 치러야 되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고 게다가 이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다면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인권 이것은 내국인들의 차별, 억압, 배제, 혐오적 언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계층의 인권 상황이 그 나라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특히 이 재수자도 물론입니다만은 이주노동자 난민들을 볼 때 한국의 인권 수준은 정말 후진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난민은 아니고 이주 단체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마디씩 하라는 것을 다 모아본 것입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딱 한마디씩 하고 싶다.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민 센터 와서 한국 사람한테 높임말 처음 들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반말만 듣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존댓말을 쓸 줄 모른다. 왜? 존댓말을 들어봤어야지. 참 기가 막힌. 그리고 욕 들으면 화나요. 일 많이 힘들어요. 이런 참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또 정 많이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만 최고 아니에요. 사람 제일 중요해요. 네, 다 비슷한 우리하고 같은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돈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반말 금지, 구타 금지 캠페인으로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갑질이 관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노동자 문제, 이 난민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노동허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는 노동의 주체가 아니에요.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대상일 뿐이지. 저는 많은 분은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으로서 제가 권리의 주체인 거죠. 노동허가제니까. 그래서 제가 일자리도 바꿀 수 있고 이런데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갇혀서 그야말로 고용주의 갑질을 견뎌야 되는 그 속에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행에도 뭐 많이 견뎌야 되고 그리고 참 열악한 주거 조건 뭐 속행 시의 그 상황도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죽음이라든지 참 비닐하우스에 그냥 뭐 간이 숙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것도 또 매월 얼마씩 그걸 또 참 월세라고 받아내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용허가제를 때문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노동허가제로 바꿀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코비드-19 사태와 재난지원금에도 많은 사람들께 이주노동자는 또 빼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것도 성소수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참 제가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그 면회를 하는 마중 팀에 나중에 이제 그 합류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마 그 화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엄청난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뭐 두 손을 묶고 뒤로 이른바 새우꺾기라고 하는 이런 고문을 했는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알려질 때 한국 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SNS 상에 개나 고양이를 꼭 똑같이 그런 식으로 결박해가지고 묶어서 결박한 그런 영상이 나온다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이 지금 이 북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새우꺾기 반응에 비할까? 엄청난 저희가 나오지 않았을까? 동물 학대라고. 근데 참 이게 바로 GDP 인종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화의 다양성 얘기를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지금 뭐 5%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난민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주노동자 난민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60년대, 70년대 독일로 또 중동으로 노동하러 갔던 우리 선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로 갔던 노동자 간호사나 광부 이분들은 지금 그 자녀들은 지금 독일에서 살거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간호사로 가거나 광부로 갔던 분들에게도 다 고향이 있었죠. 모든 고향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 이주노동자들 다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는 다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문화들이 한국에서 표현되고 만나고 그리고 북돋아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문화들이 우리 땅에서 정말 만나서 비벼지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땅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자손은 이 땅의 주인 우리 자손은 우리한테 이주민, 이주노동자들 배제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도 좀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가짜 난민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짜 난민 얘기 나와서, 그리고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와 관련해서도 꼭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제 세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무라 수용소, 일본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오무라 수용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 1950년입니다. 1950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럼 오무라 수용소는 누구를 수용하려고 만들었을까? 일본에서. 한국인입니다. 주 표적이. 왜? 1950년 전후에 4.3이 제주도에 4.3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막 서북 청년단이 와서 빨갱이 사냥하고 또 웬만하면 사상 검증하고 이런 걸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민 중에 제주도민뿐만 아닙니다만은 일본으로 도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에 도항을 했는데 당시 아직 일본과 한국 사이에 수교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면 그건 밀항이 됩니다. 밀입국자인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난민인 것이죠. 난민과 같은 전쟁을 피해서건 아니면 그 국가의 빨갱이 사냥 이걸 피해서건 그야말로 난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한국인들을 수용하겠다고. 그게 오무라 수용소입니다. 그 오무라 수용소를 그대로 본뜬 게 지금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입니다. 참 놀랍죠. 이 국가주의 제도는 다 한국이 웬만하면 다 일본을 따라쟁이하고 있으니까. 근데 참 슬프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표적으로 했던 그 수용소를 그대로 본떠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난민 시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무라 수용소에 갇혔던 제주도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15,000명입니다. 제주의 소리라는 제주에서 나오는 그 주간지인가 거기에 나온 걸 제가 적은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가짜 난민 소동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 일본에 갈 때 일본 사람들이 쟤들 가짜 난민이야 이렇게 했을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수용했던. 네,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 문제가 참 심각하다. 이름만 보호소입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그 다음에 여수 외국인 보호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 이렇게 있는데 보호소 영어 이름은 디텐션 센터입니다. 디텐션이 보호하는 거 아니죠. 억류, 가둔, 수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이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양두구육이라고 하든가 뭔가 하여튼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보호소인데 실은 수용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짧게 있다가 가는 분이 있고 장기간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한 마중에서는 주로 장기간 있는 분들, 심지어는 제일 길게 있었던 분이 4년 몇 개월인가까지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난민시장에서나 이제 인정받지 못한
이분들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면 박해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장기로 있는 분들인데,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거의 다 없던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분은 물론 장기가 되면 참 어렵겠지만 넌 3년형이야. 그러면 3년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수용생활 잘하면 좀 일찍 나갈 수도 있는 이런 걸 알지만, 이 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간 분들은 자기가 언제 나갈지는 몰라요. 왜? 법무부 장관이 그냥 3개월마다 연장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서도 벗어나 있고, 인신보호법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런 정말 위헌적인, 그래서 지금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곧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보호 외국인지 일시보호 해제로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난민 자격을 얻어서 나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는 이제 교도소 경험이 또 있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에 잠깐 옮겼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교도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외국인 보호소보다.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운동도 요즘 더 못하고 있고, 아주 열악한 조건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주장은 뭐 간단합니다. 의원을 받아서 이것은 정말 외국인 보호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 물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독일처럼, 독일이나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의 경우는 최장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뭐 몇 년씩 이렇게 가둘 수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것은 꼭 일본을 그대로 하는가? 참, 뭐 좀 자존심도 없나요?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정말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렇게 일본한테 막 그러면서 일본한테 그렇게 겪고, 또 뭐 일본은 일본을 뭐 넘어 이러면서 왜 이런 건 다 일본을 그대로 따라쟁이 하면서. 네. 네, 이제 그 마지막 저는 뭐 자주 이제 그런 말 인용하는 사람인데, 조제프 메스트르라는 사람, 19세기 아주 보수주의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 아주 날카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참 이 말이 참 절절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그렇게 뭐 난민 문제라든지 비롯해서 지극히 극우적인 이런 사회의 모습, 양상 이런 걸 볼 때 결국 그 정부의 수준이 높아하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대선 앞두고 있지만 요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막 정치에 대한 혐오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정치가 혐오스럽냐? 그게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근데 전부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제외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그게 바로 우리 수준이다라고 할 때, 과연 정부만 그럴까? 우리 사회가 다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과제는 아주 먼 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권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단기간에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난민 문제도 그렇고 결국 국민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 시민적인 그런 교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 인용 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테르의 말이죠. 이거는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또 난민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짚어볼 얘기입니다.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중해야 하지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참 이 광신자들은 뭐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열성적이잖아요. 근데 활동가들이 얼마나 열성적이가 좀 너무 잘 안 돼서 지친 면도 있는, 정말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서로 힘을 북돋우면서 그러면서 같이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18세기 이분은 아주 보수주의 정치가입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인데 선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악을 키운다.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데 선한 사람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악을 키우게 된다. 왜? 악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열성적이기 때문에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적극성이 그것은 바로 광신이라든지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다음에 극단주의는 그 자체에 열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권 활동을 한다거나 공익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상식적인 뭐 이런 것을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것을 하는 분들에게 과연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나? 이건 질문이 필요하고, 그래서 광신이나 극단주의나 또는 인마이 포켓, 사이추구에 비해서 열성이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지로 열성을 결합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 활동가들이 같이 시민들도 같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GDP 인종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또 앞으로 기후 위기, 팬데믹 이게 지금 완전히 이 국경이 경계가 없잖아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서 뭐 잘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과 이른바 비국민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경계를 개방해야 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해결을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국경 이것도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난센 난민인권센터 회원가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됐나요? 네. 네, 됐죠?